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소위 그 파놉티즘이라고 그러죠. 파놉티즘이란 건 뭡니까? 소위 그 일망 감식 체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가시적이고 눈에 보였던 권력이 이제는 숨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수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권력이 이제는 뭐예요? 이 신체에 간접적으로 그 권력의 힘이 미치게 된다. 그럼 무엇을 매개로 해서? 소위 훈육 내지는 규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권력이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게 되고, 그죠? 그리고 권력이 신체에 개입하는 방식은 이제 간접적이 된다. 근데 그 간접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규율을 통해서. 다양한 규율, 그죠? 학교에서 어떤 시험이라든가, 그죠? 그 위계화된 어떤 그 감시 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테크닉이라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권력이 숨게 되고, 숨은 권력은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종의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시다 이 말이에요. 감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에 직접 미치기보다는 이와 같은 규율을 통해서, 다양한 그 규율의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영혼. 개인의 영혼에 뭐예요? 영혼을 소위 규율로 각인해서, 소위 자동기계처럼 어떠한 일정한 신호에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일정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던 것이 이제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기보다는 어떤 그 테크닉을, 규율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뭐예요? 이 매니플레이션, 조정하고 내중에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영혼 자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테크닉이 바로 일망감시체제다. 감시인데 그것도 일망감시체제인데 이것이 뭡니까? 소위 판옵틱 혹은 판옵티즘이라고 하는 거라. 이런 제목을 갖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판옵티즘. 그리고 뭐 파노피크 다 써요. 여러분들 이게 뭐 세 말을 다 쓰는데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일망감시체제다. 그래. 일망감시체제. 이 패러다임, 이 권력의 새로운 그 테크닉 혹은 이 패러다임은 누구에 의해서 이게 제안된 겁니까? 정치론가에 의해서 이게 제안된 겁니까? 아니면 제레미 벤담이죠? 벤담. 영국의 공리 철학이라고 하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고. 벤담이 제안한 뭐예요? 이 감옥의 설계도죠, 그죠? 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중앙에 감시탑이 딱 있어요. 중앙에 이렇게 감시탑이 딱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변을 쭉 따라서 감방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각 감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방.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밖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밖에 창문이 여기다 각 감방에, 밖으로 향하는 곳, 그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하나씩 난단 말이에요. 다 있다고 봅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 탑에서 이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당연히 뭐예요? 개방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뭐 철상으로 될 수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암의 그러니까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항상 어때요? 밝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 탑에는, 중앙 탑에는 어둠침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쫙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각 이 고립된 이 각 감방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니까. 그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이 탑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빛의 우리가 그 작용을 보면 일방적이죠, 빛이. 네? 한쪽은 무조건 보여지는 것이고, 한쪽은 숨는 것이죠. 이 중앙감시탑.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죠? 넓은 공간에 중앙에 탑이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온 햇빛이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뭐야? 무조건 이쪽은 보여질 수밖에 없고, 이쪽은 숨고 볼 수 있다. 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 그 감옥을 가장 효율적이고 감시 체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 감옥의 그 운영비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장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탑과 탑에 일단 간수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수와 그 다음에 이 수용자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겁니까? 한쪽은 일방적으로 보여지고 한쪽은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없다 해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 강박관념을 어떻게 해요? 늘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늘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내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파놉티즘 혹은 이 일망 감시 체제가 끌어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감시받는 나가 내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 자동적으로 감시하는. 그죠? 그것에 이게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좀 약간 너무,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다들 선남선녀들이고 다들 다 성인들이고 연애도 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장가를 안 갔든 어쨌든 그거 상관없지만 애인하고 참 이렇게 있다가 가서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어디 여관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날씨가 좀 흐렸으면 좋았을 텐데 흐리지도 않고
빨거. 그날 나오려니까 좀 이상하게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나오면서 괜히 들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나온다든가 이런 건 뭐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 오늘날의 현대에서 너무 좀 약간 극단적인 거인지 모르지만 바로 뭐예요? 그러한 익명이 뭡니까? 도덕이면 도덕.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장한 그와 같은 예속의 뭡니까? 규칙들을 그대로 발동한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만 감시 체제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감시할 수 있구나. 요 자체에 지금 감옥이라는 이 공간에만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게끔 하는 거의 우리의 무의식적, 전의식적인 어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이 자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하나의 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벤담의 파노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할 때 이것은 감옥의 모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공장, 병영, 학교, 이 사회라는 이 공간 자체가 이와 같은 파라다임 하에서 이렇게 소위 감시 사회로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하나의 뭐예요? 이 파라다임이 바로 이 벤담에서 찾는 거죠. 여러분들 공장에서도 봅시다. 공장에서 이거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전부 그 감시 체제, 그죠? 공장의 어떤 그 업무 합리화라는 거, 분업화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뭐 컨베이어 시스템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그 하는 짓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일정한 개인이 일정하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첨예하게 일단 개인의 행동들을 어때요? 그 해부, 그죠? 해부 분석해서 그 어떤 일정하게 요구되는 어떤 그 동작들을 내재화시키고, 그죠? 그것들을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에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임상의학의 탄생이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왕진 간다고 아침마다 하죠. 뭐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옆에 뭐요? 그 뭐 인턴 레지던트 거느리고 쫙 가서 서베이 한다고 그러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우리 그 교육 받을 때 뭐 이 계단식 강의실이라든가 그죠? 이게 뭐죠, 그죠? 계단식 강의실. 또 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 일망 감시 체제. 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양한 그 신체, 그러니까 병영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내무반의 구조라든가 또 뭐 그런 어떤 시각적인 차원도 시각적인 차원이지만 이제는 이제 뭐예요? 하나하나의 그 개인의 이 소위 그 행동을 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9년 할 때 우리 그 군대에서 여러분들 했지만 이거 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 경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완전히 반복가 된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하나 그다음에 총검술할 때 뭐 이렇게 했다가 요 동작 저 동작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다음에 펜 잡는 법부터 그죠? 펜을 똑바로 잡는 것 고등학교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 때 선생한테 맞아가면서 그죠?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제 규율이라고 아니 혼육이라고 하고 이 규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몸뚱아리 자체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 자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해부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어때요? 각 분절된 그 행동의 단편들을 쫙 하니 이을 수 있는 어떤 잘 설정된 그 분절 체계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자동으로 진실로 혹은 진리로 작동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뭐였는지.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혼용 내지는 규율의 토대 하에서 규범이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규범 권력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규범 권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구체제 하에서 권력은 어떻게 행사가 됐습니까? 이건 법이에요, 법. 왕이 정한 법의 위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아주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화된다. 법의 위반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규범의 위반이란 말이에요. 규범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규율화. 그죠? 규율의 테크닉에 의해서. 규율의 테크닉이라는 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목적하는 대로 일련의 그 계열로 쫙쫙쫙 맞춰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진실, 진리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렇죠? 그 총체가 뭡니까? 이제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규율의 적합함, 맞아떨어짐, 이것 자체가 바로 정상이고 이것이 하나의 규범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의 일탈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정말 이거 뭐 게이지자로 측정하듯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측정하면서 그 일탈의 정도를 비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그 정도가 심할 때 지속적으로 배제 내지는 또 그것을 다시 훈련을 통해서 원래 이 규범, 너검이라고 하죠. 그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 이것이 바로 저희 그 규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택하고 있는 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왔던 그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푸코에 있어서 지금 68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이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푸코는 이것 자체가 바로 권력 형태, 권력이 지향하는 바, 그 자체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응? 그죠? 바로 이게 이제 푸코가 제기하는 이제 문제랍니다. 응? 그러면서 결국 체형에서 우리는 체형을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군주의 신체와 좀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 그 다음에 이 군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혹은 상해를 입힌 자의 신체의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맞대결. 그죠? 체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맞대결. 그러나 일방적이죠. 거기서 전지전능한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체와 왕의 힘이 이 수용자의 신체를 짓이기는 아주 만만한 절차. 근데 이런 그러니까 개인의 신체와 권력과의 이런 정면 대결은 소위 말하자면 이 맞짱이라고 하는 거죠. 맞짱은 이제 사라진다. 18세기 말에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규율, 디스플린을 통해서 이제 권력은 개인의 영혼에 미치게 된다. 그럼 그 개인의 영혼에 미치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바로 규율을 통해서 작동하고, 그러한 다양한 병영, 학교, 공장,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전 공간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이 규율은 소위 통합적인 차원에서 규범이라는 것을 낳고, 이 규범의 일탈의 정도를 낱낱이 체크하는 이와 같은 권력이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소위 미크로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미시적이 된단 말이에요, 권력이. 미크로 부부화라고 하죠, 미크로 파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점차적으로 이제 미시적이란 말이에요. 미시적이 되고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규범에 호소한단 말이에요. 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그죠? 타부시 되는 거냐, 아니냐, 긍정이냐, 부정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만 이제 이건 뭐예요? 규범이랑 규범 권력은 바로 그런 어떤 너무 좀 거시적이고 엉성한 그와 같은 이게 나누기식의 그죠?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첨예한 일탈의 그 정도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도 측정.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규범 권력에서는 바로 일탈의 정도가 문제고, 그죠? 그 규율이라든가 하나의 모델로부터의 일탈의 정도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행사되는 방식도 결국에는 미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군주권이나 그 국가 주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대단히 지역적인 거. 지엽적인 그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이지. 측정하는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측정 학문이라는 게. 측정의 어떤 그 기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간과학이란 말이에요, 인간과학. 인간과학들이 그런 거 측정하지 않습니까? 정신병리학이라든가, 그죠? 사회학이라든가, 그죠? 심리학? 이게 다 뭡니까? 다 인간과학 아닙니까? 이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어떤 큰 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규범에 의한데 규범을 갖다가 규범의 어떤 그 일탈의 정도를 측정하게 해주는 것이 의학, 아까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생물학, 보건, 위생학 전부 다 들어오는. 인구 통계학도 맞아. 다 들어오는. 그죠?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19세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인간과학이 이것을 담당한다. 일탈의 정도. 그 업적을, 싸워서 조국을 구하고, 그죠? 왕에 충성하는, 이 기사들 내지는 이 장군들의 말하자면 그 영웅 업적들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그 다음에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로 넘어오면, 바로 이런 권력의 이 완전한 역전에 의해서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위 근대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근대 회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일거주일투족이 뭡니까? 기록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학의 대상이 된다면 서정시라는 게 뭐예요? 근대 소설이 뭐예요? 그런 영웅들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개인의 심리, 어떤 무슨 졸라 같으면은 뭐예요? 에밀 졸라 같으면은 나나라든가 어디 광부라든가 아니면 그죠? 플로베르 같으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문학뿐만 아니라 바로 공문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시청의 기록 자료, 시민의 기록 자료를 보세요. 전과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향부터 시작해서 병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파일로 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는 뭐만 기록됐습니까? 영웅들, 잘난 사람들, 귀족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회자되었고 구전문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쭉 회자되어 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서고 혹은 이 사료의 그 중심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로 오면은 이 아주 이 불쌍 가련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 다 죽인 비에르 히비에르 같은 지금 부쿠가 그 비에르 히비에르의 범주를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일거주일투족이 그들의 괴물적인 혹은 내지는 내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도큐멘트로 쌓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대상화되고 문학의 주제가 되고 모든 측면에서의 기록의 대상이 되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이렇게 권력이 변했기 때문에. 권력의 전략과 전술이 변하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바이오 파워, 비오 부부와 비오퍼리티, 생명 관리 권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덩어리, 집단으로서의 어떤 인구 혹은 주민을 갖다가 관리 조절하는 것이 권력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그죠? 일탈의 정도를 체크해서 다시 삽입 가능한 자와 재삽입 가능한 자와 재삽입 불가능한 자를 갖다가 가리고, 고립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